간단하게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라는 게 이제 갈림길에 섰을 때 이제 방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아마 조 교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갈림길에 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발제 내용을 아마 그렇게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그런 의문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어떻게 그럼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 소견이라기보다도 상식이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나라 만들기를 해왔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새로운 나라로 이제 바꿔야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제를 지난 1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죠. 영국의 그 유명한 패비언 소셜리스트였던 베아트리체 웹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가 있는데요. 점진적 사회주의자죠, 사실은요. 한국에 와보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아주 악평을 했는데요.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천한 척추동물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다. 그런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가난하고 나라가 엉망이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좀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정치 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냉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유명한 책을 썼죠. The End of Cold War, And the Last Man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도래를 하고 세계에는 이제 대평화의 시대가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이 정치질서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국가가 잘못되고 가난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좋은 정치, 좋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해답을 내놨습니다. 네,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한국에 왔던 여러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비숍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지리학자죠. 한국에 한 4차례 정도 왔습니다. 민비하고도 아주 절친한 관계를 가졌는데, 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똑같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똑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가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을 보고 한국은 사실 바뀔 수가 있고, 한국의 유일한 문제는, 당시에 조선의 유일한 문제는 결국은 나쁜 정부의 문제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자각들이 외국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의 선각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부를 가질 것인가, 좋은 국가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19세기 말부터 우리가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개화파 중에 한 명인 육일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일준이 처음에 1881년에 일본에 가서 보고,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가라는 걸 보고 서양을 배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 뒤에 민영익을 따라서 미국에 보빙사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고서 이게 우리가 장차 세워야 될 새로운 나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내놓은 책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입니다. 서유견문을 보면은 사실 여행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가 구상입니다. 조선으로 치면 삼봉의 조선 경국전에 해당하는 책이 사실은 서유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목차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아마 이 서유견문을 우리 대학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아마 좀 근대국가 구상으로서 깊이 연구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비슷한 어떤 무렵에 새로운 선각자 중에 한 분이 이승만이라는 분인데요. 이승만이 원래는 과거 공부를 공부하다가 과거 시험 폐지되고 난 다음에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신학문을 배우러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들어가서 배운 거는 영어보다도 무엇이 좋은 정부인가라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에비슨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죠. 그분이 이승만에게 자유정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승만이 20살이었는데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런 정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독립정신의 6대 강령,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6가지 원칙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오늘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만든 중요한 원칙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됐다. 나라를 열어서 다른 나라와 함께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물을 공부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외교를 잘해야 되겠다. 주권을 소중히 하게 되겠다. 도덕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자유를 소중히 해야 되겠다. 개방, 문물, 외교, 주권, 도덕, 자유, 6대 원칙은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을 갖다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북분단이 일어났죠. 8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박헌영이 발표한 8월 태제에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운영해봤지만은 국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5.16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단순한 이야기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을 했지만 자유민주를 채택했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빵이 먼저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각을 가지고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요. 그와 같은 구상을 발표한 책이 우리 민족은 나갈 길이라고 하는 1962년에 발표된 책입니다. 그다음에 정치가들만 그런 자각을 가졌던 게 아니고 경제인들도 그런 자각을 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을 세운 이병철이라는 분입니다. 이병철이라는 분이 1963년 한국일보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갖다 몇 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급자족이 아닌 자립경제가 아니라 외자를 도입해서 수출을 갖다 늘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경제를 만든 중요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동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노동의 새벽이라는 박노의 어떤 시집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치가 사실 민주주의가 안 됐죠.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거쳐서 1987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10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알겠지만은 100년 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보고하는 세계 시민들이 보고하는 자리가 88올림픽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87년 이후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우리는 국가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100년에 걸쳐서 만든 나라가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왔습니다.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하나로 만든 대한민국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준내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국가 정체성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지난 성공적인 근현대사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광복절 연설을 보면 알겠고요. 두 번째는 윤희상 씨를 갖다가 결국 추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윤희상 씨는 뭐 유명한 음악가입니다만 알다시피 노동당 당원입니다.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 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원봉은 뭐 훌륭한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6.25 때 우리를 인민군에 대해서 쳐들어왔던 사람이죠. 그 김원봉을 우리 국군의 뿌리로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그 안보를 책임진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한반도 평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냉전을 거쳐서 탈냉전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파워시프트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그 미중 그 세계적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문제를 쿼드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도 당연히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 일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경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생에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집값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의 중요한 이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집 투기에 나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서 이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정위기, 이건 우리 박 이사장님이 전문 전공이십니다만은 1,000조가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40%까지 건전재정의 어떤 마지노선을 삼았는데 그래서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어떤 독립적인 수사권을 지금 박탈을 한 상태고요. 법원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정의가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애 씨죠. 김경애 씨 옛날 민변회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사태를 보고 큰일 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최근에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의 요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국가의 어떤 그 방향이 말이죠. 헌법의 외피를 두르고,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합법이나 헌법을 가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주의가 사실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정치 제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한 번 세우면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걸 오늘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수 사건을 보게 되면은 대대적인 선거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단독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때려 몰려 다니면서 사실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애 씨 지적에 따르면은 점점 나치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든지 의회 해산처럼 명백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중단 사태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80년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자 폭격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 개인이 이런 상황에 이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죠.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뭐 어디로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일단 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진보 진영에 있던 그 진중권 씨도 이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 실패했고 진보는 몰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서 정상적인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이제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정한 나라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식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상식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유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 미래의 문제, 이것을 이제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 다른 말 완전하게 이제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세계 인류 국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우리 국민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먼저 좀 열정적이고 도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고요. 강인한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나라. 그다음에 인간적인 나라가 돼야 되겠죠. 창조적인 나라. 그다음에 글로벌한 나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이 전부 다 행복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